오늘부로 장남 노릇 그만둡니다. 다시는 이 집구석에 발도 안 들입니다. 민호의 고함이 떨어지자마자 제사상 위에 제기와 음식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가족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명절 사흘 동안 아내 현주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칼에 손가락을 베어 피가 흘러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고작 7살 난 딸 소윤이는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받아준 채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손주인데 둘째 내 아이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이를 악물고 있던 민호. 사실 민호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을 엎어버린 그 자리에서 민호가 꺼낸 단 한마디에 방금까지 큰 소리치던 가족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와장창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성껏 차려놓은 제사 음식이 거실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고 제기와 그릇이 산산조각나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온 가족이 숨을 멈춘 것처럼 굳어버린 그 자리에서 민호는 핏발이 선 눈으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장남 노릇 그만둡니다. 다시는 이 집구석에 발도 안 들입니다. 민호의 고함이 천장을 때리듯 울려 퍼졌습니다. 최 여사는 입이 떡 벌어진 채 아들을 올려다보았고 민국이와 지은이는 사색이 된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순하디순하던 장남이 제사상까지 엎어버린 걸까요? 3일 전 서울에서 먼 길을 달려온 민호는 아내 현주를 데리고 고향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민호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사업이 망한 뒤 대리운전까지 하며 밑바닥을 기었고 그렇게 푼푼히 모은 돈으로 겨우 건설업에 다시 도전한 참이었습니다. 며칠 전 넣어둔 대형공사 입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민호의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그런 형편에 들고 온 거라곤 고작 사과 한 상자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사과 상자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현주가 남편의 팔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거운 손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자 마당 너머로 고향 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 내외를 맞이한 건 따뜻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최 여사가 아들 내외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더니 민호 손에 들린 사과 상자를 보고는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냐? 달랑 사과 한 상자야? 세상에 빈손으로 온 거나 다름없네. 최 여사의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는 말은커녕 눈에 들어온 건 오직 초라한 선물 상자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형편이 좀 그래서. 민호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을 꺼내려 하자 최 여사가 손을 내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됐다, 됐어. 사내 자식이 돈 못 버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주절주절 떠들어.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 최 여사는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민호의 어깨가 한 뼘은 더 움츠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민호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현주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부엌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앞치마 한 장을 툭 던져주었습니다. 현주야, 너는 왜 거기 멀뚱히 서 있냐? 얼른 옷 갈아입고 부엌으로 들어가. 할 일 이태산인데 구경만 할 거야?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나 물 한 잔 건네는 인사 따윈 없었습니다. 현주는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대접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에 현주의 표정에는 서운함보다 체념이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바로 들어가서 시작할게요. 현주는 짐도 풀지 못한 채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파, 마늘, 무, 고사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양을 본 현주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한숨을 삼킨 뒤 소매를 걷어 올리고 파부터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거실에서는 최 여사가 텔레비전 볼륨을 한껏 올려놓고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부엌에서 칼질하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최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드라마 참 재밌네. 며느리가 고분고분해서 좋구먼. 최 여사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동안 부엌에서는 현주가 혼자서 명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도 부엌에도 있지 못하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알림은 없었습니다. 며칠 전 입찰한 공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 민호는 수시로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번엔 꼭 좋은 소식이 와야 하는데. 민호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다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찬바람이 베란다를 훑고 지나갔고 민호는 옷깃을 여미며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쪼그려 앉아 팔을 다듬는 아내의 뒷모습이 작은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이번 명절도 순탄치 않을 것을 민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절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명절 전날 오후 고향집 마당에 요란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번쩍번쩍 광이 나는 고급 승용차가 대문을 지나 넓은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 민국이 왔나 보다. 최 여사는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벌떡 일어나더니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어나갔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에서 일하는 맏며느리한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최 여사가 둘째 아들 차 소리에는 온몸이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민국이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코트에 잘 다린 바지,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는 차림새였습니다. 민국이는 뒷좌석에서 비싼 양주 2병과 한우 세트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이거 양주하고 한우요. 올해는 최고 등급 투플로 골랐어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막둥이. 이걸 또 이렇게나 많이 사왔어? 역시 내 아들밖에 없다. 최 여사는 양주병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덩실덩실 어깨춤이라도 출 것 같은 기세로 아들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까 큰아들이 사과상자 하나 들고 왔을 때 혀를 차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조수석에서 둘째 며느리 지은이가 내렸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에 굽높은 구두, 손톱마다 반짝이는 장식이 햇볕에 빛났습니다. 지은이는 선글라스를 올리며 마당을 둘러보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어유, 우리 며느리도 왔구나. 어서 와, 안 그래도 기다렸다. 얼른 들어와서 쉬어. 최 여사는 지은이의 손까지 덥석 잡으며 반겼습니다. 맏며느리 현주가 도착했을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던 지은이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부엌 쪽에서 기름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현주가 기름 범벅이 된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어머 형님, 벌써부터 부엌에 계셨어요? 아이고,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 지은이는 코를 손등으로 가리며 말했습니다.
현주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어제 도착하자마자 시작했어. 양이 많아서 쉴 틈이 없네. 아이고, 형님도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는 차가 좀 막혀서 늦었어요. 지은이의 입에서는 안쓰러운 말이 나왔지만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름 냄새가 옷에 뱄까봐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최 여사는 민국이와 지은이를 거실 소파 안쪽 자리에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직접 깎아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자,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이거 먹으면서 좀 쉬어. 우리 며느리 피부가 더 고와졌네. 최 여사가 과일 접시를 민국이 앞에 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부터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하는 현주에게는 물 한 잔도 가져다 주지 않으면서 방금 도착한 둘째네한테는 과일까지 깎아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 지은이가 부엌 문 앞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현주는 혹시 도와주려나 싶어 잠깐 기대했습니다. 형님, 나도 좀 도울까 했는데 어제 네일숍 가서 손톱을 새로 받아가지고 물 묻히면 큐빅 다 떨어지거든요. 아까워서 어째요. 미안해요. 지은이는 손가락을 활짝 펴 보이며 얄미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짝이는 손톱 장식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현주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 말을 남기고 현주는 다시 프라이팬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지은이는 뒤돌아서며 입꼬리를 올리더니 거실로 사라졌습니다. 부엌에서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산더미같이 쌓인 전을 혼자 부치느라 허리를 한 번도 펴지 못했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소매로 대충 닦으며 쉴 새 없이 반죽을 뒤집었습니다. 그 사이 거실에서는 최 여사와 민국이 지은이가 텔레비전을 보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담장 너머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민국이는 과일을 집어먹다가 베란다에 서 있는 민호를 발견하고는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형, 요즘도 대리운전하는 거야? 아직도 남이 차 몰고 다녀?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비아냥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턱이 딱 하고 굳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해. 아, 그래? 그럼 뭐 하고 있는데? 집에서 노는 건 아니지? 건설 쪽으로 다시 시작했어. 민호가 짧게 대답했지만 민국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건설? 형이? 전에 한번 말아먹었잖아. 그때 빚잔치 하던 거 기억 안 나? 또 하다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최 여사가 그 말을 듣고도 둘째를 나무라기는커녕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민국이 말이 100번 옳다. 될 놈은 처음부터 되는 거지. 안 될 놈이 발버둥 쳐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주제를 알아야지. 민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돈을 못 버는 장남은 발언권조차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는 동안에도 현주만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찌개를 나르고 반찬 접시를 놓고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런히 세팅했습니다. 최 여사는 지은이가 사온 한우를 따로 구워 민국이네 앞에만 놓아주었습니다. 두툼한 한우 등심이 지글지글 노릇하게 익어가는데 현주 앞에는 김치 몇 조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고기도 좀. 현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최 여사가 먼저 손을 내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민국이네가 사온 거야. 비싼 거라 양도 얼마 안 돼. 먹고 싶으면 니네도 돈 벌어서 좋은 거 사오든가.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웃음을 참는 듯 했고 민국이는 아무렇지 않게
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현주는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민호를 보니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남편이 속상해할까봐 현주는 억지로 밥알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현주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그릇을 싱크대에 옮기고 찬물에 손을 담근 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싱크대 앞에 서 있는 현주의 등은 점점 더 작아 보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최 여사가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민국이와 지은이는 안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민호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현주의 손은 찬물에 불어 빨갛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또 악물었지만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간신히 삼키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속은 이미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절 아침 특유의 들뜬 기운이 집안에 감돌았지만 그 기운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확실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일찍부터 거실을 정리하더니 방마다 다니며 손주들을 깨웠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할머니가 용돈 줄게. 어서들 나와. 민국이의 아이들 둘이 먼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면서도 용돈이라는 말에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뒤이어 소윤이도 조심조심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현주가 소윤이의 머리를 쓸어 넘겨주며 등을 토닥여 거실로 보냈습니다. 최 여사는 소파에 떡하니 앉아 손주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먼저 민국이의 큰 아이를 불러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 손주, 이리 와봐. 할머니가 용돈 줄게. 자, 있다. 최 여사는 지갑에서 빳빳한 5만원권 지폐를 꺼내 여러 장 세더니 아이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손주는 나중에 크면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렇고 말고. 할머니가 장담한다. 이어서 민국이의 둘째 아이에게도 똑같이 빳빳한 5만원권 여러 장을 쥐어주며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너도 형처럼 훌륭하게 커야 된다. 알았지?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민국이의 아이들은 두둑한 용돈 봉투를 들고 신이 나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이 소윤이 차례였습니다. 소윤이는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최 여사는 지갑을 뒤적거리더니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소윤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방금 전 막내 아들 손주들에게 5만원권을 여러 장씩 쥐어주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소윤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하나만요? 소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인상을 쓰며 소윤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나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니네 엄마 아빠가 능력이 없으니까 너라도 아껴 써야 해. 알겠어? 소윤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7살 배기 아이가 알아듣기엔 너무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소윤이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이더니 구겨진 10,000원짜리를 꼭 쥔 채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부엌문 너머에서 지켜보던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이를 꽉 깨무는 바람에 턱 근육이 불끈 튀어올랐습니다. 민호는 딸이 뛰어들어간 방 앞에 섰습니다. 방문 너머로 소윤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딸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민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간 것은 현주였습니다. 현주는 이불 속에 웅크린 소윤이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소윤아, 울지 마.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할머니가 나한테는 왜 이것밖에 안 주는 거야? 오빠들은 많이 받았는데. 소윤이가 이불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울먹였습니다. 현주는 딸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꾹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못나서 그래. 엄마가 못나서 우리 소윤이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미안해. 현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딸을 안고 있는 현주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민호는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할머니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보여줘봐. 우리 아들들 용돈 얼마나 받았나 세어보자. 엄마가 은행에 적금해 줄게. 지은이는 소윤이가 울며 방으로 들어간 걸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아이들 용돈 자랑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민국이의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지폐를 펼쳐 보이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집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발을 거칠게 끌며 마당으로 나간 민호는 한쪽 구석에 쌓여있던 장작더미 앞에 섰습니다. 도끼를 집어들더니 무섭게 장작을 내리쳤습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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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작이 쪼개지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1개, 2개, 3개. 민호는 쉬지 않고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솟고 팔뚝에 힘줄이 붉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작을 쪼개는 건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쪼개는 건지 민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입찰한 공사 결과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만 오면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화기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퍽! 퍽! 도끼질 소리가 점점 거세지자 안방에서 창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 민호야. 시끄러워 죽겠다. 장작을 패도 조용히 패지. 집이 떠나가게 왜 그래. 정신 사납게. 최 여사가 창문 너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 속이 어떤지는 관심도 없는 듯 했습니다. 오직 시끄럽다는 것만이 문제였습니다. 민호는 도끼를 높이 들어 올렸다가 결국 장작이 아닌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도끼가 마당 흙바닥에 박혔습니다. 민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뒤였습니다. 온 가족이 각자 방에 들어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민호의 주머니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동업자로부터 온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문자 내용을 확인한 민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한동안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민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소식을 당장이라도 소리쳐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 자리에서 입을 열고 싶지 않았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주머니에 휴대폰을 깊이 넣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자격지심도 아닌 어떤 차가운 결심 같은 것이 그 안에 서려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폭풍 전야와도 같은 팽팽한 긴장이 어둠 속에 감돌았습니다. 제사 준비를 위한 마지막 밤이 위태롭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 당일 새벽 집안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온 식구가 잠든 시각 부엌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현주는 잠이 덜 깬 채 비몽사몽간에 도마 앞에 서서 제사상에 올릴 탕국 재료를 썰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 준비를 하는 생활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주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손끝에서는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물을 써는 현주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손가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현주는 짧은 비명을 내지르며 칼을 놓았습니다.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고 현주는 급히 옆에 있던 수건을 집어 상처 부위를 꽉 감싸쥐었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음식에 무엇이라도 묻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현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건을 꽉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쪽잠을 자고 있던 민호가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민호는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현주야, 왜 그래? 어디 다쳤어? 민호가 현주 옆에 쪼그려 앉아 수건을 살짝 들추어 보았습니다. 상처가 꽤 깊어 피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얼른 구급함에서 붕대를 꺼내 현주의 손가락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지혈해 줄게.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깊게 베었어. 많이 아프지? 민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붕대를 감는 손은 최대한 조심스러웠습니다. 현주는 남편의 손길에 기대며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소란에 잠을 깬 최 여사가 부스스한 머리에 눈을 비비며 들어섰습니다. 최 여사는 쭈그려 앉아 있는 민호와 수건으로 손을 감싼 현주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다친 며느리를 보고 놀라거나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 여사의 눈이 먼저 향한 곳은 도마 위의 음식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이야? 새벽부터 재수없게 제사 음식 앞에서 피를 보여 최 여사가 삿대질을 해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현주가 다쳤잖아요. 피가 이렇게 나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뭐, 다치긴 뭘 다쳐. 조심을 했어야지. 칠칠 맞게. 음식에 피라도 묻었으면 어쩔 뻔했어. 부정 타서 조상님이 노하시면 내가 책임질 거야. 최 여사는 며느리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이 음식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러더니 현주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지금 당장 음식 상태부터 확인해. 혹시라도 피 묻은 거 있으면 싹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알겠어? 현주는 아픈 손을 끌어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프다는 말,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짜증 섞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국이와 지은이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형, 이 새벽에 무슨 소란이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민국이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주가 손을 다친 걸 보고도 걱정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형수님, 조심 좀 하시지 그랬어요. 칼을 다루는데 왜 그렇게 덤벙대셨어요? 다 큰 어른이. 민국이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도 팔짱을 끼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맞아요. 형님 때문에 잠을 설쳤잖아요.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에 이러시면 어떡해요. 정말 민폐라니까. 현주가 다쳤으니 괜찮냐고 묻는 사람은 남편 민호 외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친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붕대를 다 감은 현주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어머니와 동생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참고 또 참던 그 순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눈빛이 최 여사와 민국이
지은이를 한 명씩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바지 주머니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민호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최 여사는 그 눈빛에 순간 말을 멈추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아들을 올려다보는 최 여사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민호야, 너 눈을 왜 그렇게 떠? 내가 틀린 말 했냐? 최 여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주가 남편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급히 아픈 손으로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나 별거 아니야. 괜찮으니까 진정해. 응? 민호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며 부엌을 나가 거실 한쪽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집안 공기가 한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예전에 순하기만 하던 장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호의 두 눈 속에는 분노도 슬픔도 체념도 아닌 어떤 차가운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민호는 아침이 밝자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 한쪽에 등을 기댄 채 꼬박밤을 새운 탓에 온몸이 뻣뻣했지만 민호의 눈빛만은 밤새 식지 않은 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현주가 붕대 감은 손으로 제사 음식을 마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성한 데가 없는데도 현주는 이를 악물고 탕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데워 그릇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도 민국이도 지은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병풍 앞에 큰 상이 놓이고 그 위에 탕국, 전, 나물, 과일, 조기, 밥과 술잔이 가지런히 올라갔습니다. 촛불 2개가 양쪽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거실로 나왔습니다. 최 여사가 제사상 앞에 서서 음식 배치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조기가 왜 이래? 이거 탄 거 아니야? 최 여사가 조기 접시를 들어 올려 눈앞에 가져다 대며 인상을 잔뜩 구겼습니다. 현주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살짝 색이 진한 건데 탄 건 아니에요. 드시는 데는 문제 없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눈이 있으면 봐. 이게 탄 거지 뭐야. 내가 못 살겠다 정말. 최 여사는 접시를 탁 내려놓더니 현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붕대 감은 손, 푹 꺼진 눈, 밤새 부엌에 서 있느라 풀이 죽은 얼굴. 그런 며느리를 보고도 최 여사의 입에서 나온 것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못 버는 며느리가 몸뚱이 놀리는 것조차 시원치 않으니 내가 조상님 볼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어. 제사상에 올릴 생선 하나 제대로 못 구워. 최 여사의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국이는 팔짱을 끼고 서서 구경만 했고 지은이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남의 일인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는 향에 불을 붙이려다 말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향로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 여사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물도 간이 안 맞는 것 같고 전도 모양이 뭐 이래. 이게 제사상이야 개밥 그릇이야 쯧쯧. 정성이 없으니 이 꼴이지. 어머니. 민호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듣지 못했는지 듣고도 무시했는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큰 며느리라는 것이 명절 음식 하나를 제대로 못 차리니 내가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남들한테 창피해서 원.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어머니. 민호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니네 둘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 돈도 못 벌고 음식도 못하고 대체 뭘 잘하는 건데? 아주 끼리끼리 만났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꽝! 민호가 손에 쥐고 있던 향로를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향로가 마룻바닥에 부딪히며 쇳소리를 내고 굴러갔습니다. 그만해. 그만 좀 하라고. 민호의 입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안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거대한 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여사는 말을 하다만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민국이는 팔짱을 풀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은이는 놀라서 민국이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현주는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호는 제사상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두 팔을 크게 휘둘러 제사상 위의 음식과 그릇을 쓸어내리더니 빈 상까지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그릇이 깨지고 나물이 쏟아지고 탕국이 바닥에 흥건하게 퍼졌습니다. 촛불이 꺼지며 연기가 피어올랐고 조기와 전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거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놀란 민국이의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호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최 여사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핏발이 선 눈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장남 노릇 그만둡니다. 다시는 이 집구석에 발도 안 들릴 겁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부모한테 지금 제정신이냐? 감히요? 감히는 누가 한 겁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고함과는 달리 낮고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동안 현주가 뭘 했는지 보셨습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새벽에 손을 다쳐도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음식부터 다시 하라고 소리치셨잖습니까? 그게 시어머니가 할 짓입니까? 최 여사가 입을 열려 했지만 민호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소윤이한테는요? 고작 7살짜리 아이한테 니네 부모가 능력이 없다고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면서 그게 할머니가 할 말입니까? 애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최 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국이가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형, 그래도 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지. 말 좀 가려서 해. 너는 닥쳐. 민호가 동생을 돌아보며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민국이는 그 눈빛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최 여사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똑바로 보세요. 최 여사가 떨리는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동업자가 보낸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50억짜리 대형 공사 계약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연락 왔습니다. 50억짜리 공사 계약이 확정됐어요. 최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국이와 지은이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50억? 형, 진짜야? 50억? 민국이가 저도 모르게 내뱉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성공하면 효도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좋은 데 가서 밥도 사드리고 이 낡은 집도 새로 싹 고쳐드리려고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라 남이나 다름없었어요. 내 아내를 하녀 부리듯 굴리고 내 딸한테 상처를 주고 나한테는 돈 못 버는 놈이라고 면박을 줬잖습니까?
내가 잊을 줄 알았어요? 최 여사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내 처자식하고만 남부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당신들하고는 끝입니다. 오늘부로 연 끊을 겁니다. 민호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소윤이의 손을 잡고 나온 민호는 현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주야, 가자. 더 이상 볼 일 없다. 여보.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붕대 감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고생 안 시킬게. 우리 가자.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윤이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아내와 딸이 손을 잡고 현관을 지나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이 자식이 어딜까? 얘기 좀 해. 최 여사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민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쏟아진 음식과 깨진 그릇 사이에 넋이 나간 최 여사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민국이는 멍하니 닫힌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고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사라진 대문을 바라보던 최 여사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최 여사는 비명처럼 울부짖다가 뒷목을 잡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쏟아진 음식 더미 위로 최 여사의 몸이 축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국이가 허둥지둥 달려와 최 여사를 흔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뭐해? 빨리 구급차 불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민국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지은이는 허겁지겁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은이가 겨우 전화를 걸어 주소를 불러댔습니다. 민국이는 엉망진창이 된 거실에서 어머니를 부축하려다 미끄러지고 일어서다 또 미끄러지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과 쏟아진 음식이 온 바닥에 널려 있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국이의 아이들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민국이는 쓰러진 어머니 곁에 쪼그려 앉아 연신 이름을 불렀지만 최 여사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대문을 나선 민호는 미리 세워둔 차에 현주와 소윤이를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고향집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호는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두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빠져나와 큰 길에 접어들었을 때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민호는 닦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소윤이가 긴장이 풀렸는지 스르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주는 잠든 딸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토닥이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현주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주의 시선이 남편의 손등위로 흐르는 눈물방울에 닿았습니다. 민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말없이 손을 뻗어 민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붕대가 감긴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은 확실하게 전해졌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손을 느끼고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달렸습니다. 한편 고향집에서는 구급차가 도착하여 최 여사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민국이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너는 애들 데리고 있어. 나 어머니 따라간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지은이는 마당에 선 채로 멍하니 구급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집 안으로 들어와 처음 한 일은 시어머니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은 지은이는 휴대폰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50억이면, 아주버님이 그걸 다 가져가면, 우리는, 지은이는 계산기 화면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실려갔다는 것보다 형님이 50억짜리 공사를 따냈다고? 그럼 앞으로 명절마다 우리만 비교당하겠네. 지은이는 시어머니가 실려간 병원보다 민호의 성공 소식이 더 신경 쓰이는 눈치였습니다. 돈 못 번다고 무시하던 형님네가 하루아침에 뒤집힌 판이 못마땅한 듯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최 여사는 침대 위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눈을 뜬 최 여사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민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전화 좀 받아라. 제발. 뚜뚜뚜. 차가운 연결음만 이어지다가 끊어졌습니다. 최 여사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어졌습니다. 3번, 4번, 5번. 몇 번을 걸어도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구가, 너라도 형한테 전화해봐라. 어서.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고 전해. 최 여사가 옆에 앉아있던 민국이에게 사정했습니다. 민국이는 귀찮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요, 어머니. 형이 진짜 연을 끊으면 어떡하려고 이러세요. 에휴, 답답하네 정말. 민국이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민국이는 그걸 보고도 위로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최 여사가 퇴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고향집에 도착한 최 여사가 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쏟아진 음식은 누군가 대충 치워놓았지만 거실 한 구석에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은 비어 있었고 집안 어디에서도 사람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민국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구가, 어머니 퇴원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좀 와줄 수 있겠니?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어머니, 저 지금 좀 바빠요. 애들 학원 픽업 가야 해서요. 내일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이라도 꼭 좀 와라. 아, 내일도 좀 힘들 수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가볼게요. 끊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주에도 민국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돌아왔습니다. 최 여사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조용한 방 안에 최 여사의 기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잘해준 민국이가, 돈 많은 둘째가, 어머니 아플 때는 전화 한 통이 전부란 말이야? 내가 헛살았구나, 헛살았어. 최 여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는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찬장을 열어봐도 라면 한 봉지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끓이며 최 여사의 코끝에 어떤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맏며느리 현주가 명절마다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내가 미쳤지. 최 여사는 라면 냄비 앞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맛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최 여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 여사는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차려 먹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몸 하나 추스르는 것도 힘에 부쳤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로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여사는 혹시 민호가 온 건 아닌가 싶어 급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민국이와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계셨어요? 민국이가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옆에 지은이가 뭔가를 품에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민국아.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안 그래도 너 언제 오나 기다렸다. 최 여사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며 손짓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혼자 지냈으니 아들 얼굴이라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국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대뜸 꺼낸 것은 어머니의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긴 말 안 할게요.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얘기?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냐? 이거 한번 보세요. 어머니한테 딱 맞는 곳이에요. 민국이가 지은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지은이가 품에 끼고 있던 것을 꺼내 최 여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였습니다. 표지에 깨끗한 건물 사진과 함께 편안한 노후, 행복한 돌봄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책자를 보자마자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게 뭐냐? 요양원 아니냐?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이 저렇게 나가버렸잖아요. 이제 형한테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형은 큰 돈 벌어서 잘 살 거고 우리한테 돌아올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민국이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부부도 맞벌이에 애들 둘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시는 것도 위험하고 차라리 시설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최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책자를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나보고 양로원에 들어가라는 거냐? 너희들이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다니요. 보내는 게 아니라 모시는 거죠. 거기가 전문이니까 더 잘 돌봐줄 거예요. 밥도 삼시세끼 다 나오고 친구들도 많대요. 뭐라고? 모셔? 거기 처박아 놓겠다는 거지. 내가 늙어서 짐 덩어리라 이거냐?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 거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지은이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을 실행하듯 두 사람의 태도는 차분하고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시설이 꽤 좋대요. 방도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24시간 대기하고 있대요. 저희가 자주 갈게요. 닥쳐. 그 입 닥치지 못해. 최 여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세워두었던 지팡이를 집어들더니 민국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 못된 놈아. 돈 있을 때는 효자인 척 양주에 한우에 바리바리 싸들고 오더니 이제 와서 땡전 한 푼 없으니까 어머니를 요양원에 쳐넣겠다고? 내 놈이 사람이냐? 민국이가 지팡이를 피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진정이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형 대신 내한테 다 해줬잖아. 맛있는 거, 좋은 거 다 내한테 먼저 줬잖아. 형 거 뺏어서 너한테 줬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최 여사는 지팡이를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민국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지은이의 손을 잡아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유, 말이 안 통하네.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셨으니까 오늘은 이만 갈게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가자, 여보. 나가. 당장 나가.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썩 꺼져. 최 여사가 지팡이를 문 쪽으로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민국이와 지은이는 서둘러 대문을 나갔고 차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요양원 책자를 구겨서 방 한쪽에 집어 던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민호는 나가고 민국이는 요양원이라. 내 자식이라는 것들이. 내가 헛살았어. 헛살아도 한참 헛살았어. 최 여사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만 겨우 마시며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명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부엌에서 밤새 일하던 현주의 뒷모습, 구겨진 10,000원을 받고 울던 소윤이의 얼굴, 핏발선 눈으로 제사상을 엎던 민호의 모습. 내가 잘못한 거야. 천벌을 받는 게야. 최 여사는 이불을 움켜쥐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을 알아누운 끝에 최 여사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신 뒤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거렸습니다. 현주의 친정 번호가 적힌 페이지를 찾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돈어른 되십니까? 저 민호 애미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주의 친정어머니는 사위가 시댁과 연을 끊은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우리 딸 이제 그 집 귀신 아니니까 볼 일 없습니다. 사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습니다. 며느리를 너무 못살게 굴었어요. 제발 민호 주소 좀 알려주세요. 가서 빌 거예요. 무릎 꿇고 빌 거예요. 최 여사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주의 친정어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현주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세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종처럼 부리셨잖아요. 알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눈이 멀어서 그동안 몰랐어요.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최 여사는 전화기 너머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주의 친정어머니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민호의 새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이번에는 진심이셔야 해요. 우리 현주 또 울리시면 그때는 저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제 목숨 걸고 가만 안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최 여사는 전화를 끊고 주소를 메모지에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는 짐이라 할 것도 없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올라탄 최 여사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고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최 여사는 메모지를 들고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길을 물어물어 겨우 찾아간 곳은 깔끔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민호가 새로 이사한 아파트 앞에 도착한 최 여사는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 버튼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다시 올렸다가 또 내렸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벼락 맞으려니 무슨 염치로 배를 눌러. 최 여사는 끝내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복도에서 장바구니를 든 현주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현관 앞에 웅크리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확인한 순간 현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현주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최 여사의 행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볼살이 쏙 빠지고 눈 밑에는 거뭇한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부스스하게 흐트러져 있었고 입고 온 옷은 구깃구깃했습니다. 최 여사는 현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현주야, 애미 왔다. 최 여사는 그 한마디를 내뱉자마자 현주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며느리 귀한 줄 몰랐다. 현주야, 이 늙은 것이 잘못했어. 나 좀 살려다오. 최 여사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현주는 장바구니를 떨어뜨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과일이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세요? 현주가 급히 허리를 숙여 최 여사를 일으키려 했지만 최 여사는 바닥에 붙은 듯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주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이 애미가 잘못했다. 너 없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최 여사의 울음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가는 이웃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최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현주의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퇴근길에 넥타이를 풀고 돌아오는 참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본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어머니와 당황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부축하려는 아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지나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 했습니다. 민호야. 최 여사가 아들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민호야, 제발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죽일년이다. 민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턱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은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나 이러다 죽어. 나 좀 불쌍하게 여겨다오. 제발 한 번만 봐다오. 최 여사가 매달렸습니다. 민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현주가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자. 들어가. 모르는 사람이야. 민호가 짧게 말했습니다. 현주는 남편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한마디만 할게. 내 말 좀 들어봐. 민호가 멈추었습니다. 현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잖아. 나도 어머니 미워.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보, 저기 보여? 어머니가 저렇게 되셨어. 한 달 사이에 저렇게 쪼그라드셨어. 저러다 정말 객사라도 하시면 당신 평생 후회해서 어떡해.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자. 제발, 나를 봐서라도. 민호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린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한 달 전 제사상 앞에서 큰 소리 치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작은 등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무릎 꿇은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여 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최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눈가에 붉은 기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내 아들.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현주한테 상처를 주면 그날은 정말 끝입니다. 소윤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어머니가 무릎을 꿇어도 절대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최 여사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민호야.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맹세하마. 최 여사가 현주를 돌아보았습니다. 현주의 손이 보였습니다. 칼에 베었던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현주야, 이 손으로 그 많은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 손이 다쳤는데, 나는 음식 걱정만 했어. 내가 미쳤었지. 최 여사의 쭈글쭈글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현주야.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시애미를 용서해 다오. 현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현주의 눈에서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현주는 최 여사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약해진 시어머니를 안쪽으로 이끄는 현주의 등 뒤로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민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50억 규모의 대형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쌓은 실적이 입소문을 타면서 새로운 계약이 이어졌고 사무실도 서울 외곽의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직원이 10명을 넘었고 민호의 책상 위에는 다음 현장 도면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며 새벽 골목을 돌던 시절과는 다른 하루하루였습니다. 현주는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소윤이는 자기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윤이는 벽에 그림을 붙이고 책상 위에 색연필을 가지런히 세워 놓았습니다. 현주는 아침마다 소윤이의 머리를 묶어주고 학교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최 여사는 민호의 도움으로 아파트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지냈습니다. 예전의 최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현준의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면 손에 들고 온 두부 한 모나 콩나물 한 봉지를 내밀며 아침은 먹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주는 처음에 어색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졌습니다. 그의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민호네 아파트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렸고 민국이와 지은이가 들어섰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지은이는 모피 코트 대신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신발을 벗자마자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앞치마 하나 주세요. 얼른 붙여야죠. 현주가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지은이는 이미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혼자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늦었죠? 얼른 주세요, 얼른. 지은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민국이도 거실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민호 옆에 서서 상을 옮기고 접시를 꺼내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민호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국이는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형, 그릇은 내가 닦을게. 거기 놔둬. 민호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 사이에 긴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지은이가 전을 부쳤고 민국이가 나물을 무쳤고 민호가 탕국을 끓였습니다. 현주는 마지막으로 수저를 놓으며 상 위를 둘러보았습니다. 1년 전 새벽 붕대 감은 손으로 혼자 물을 썰던 그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어두운 싱크대 앞이 떠올랐습니다. 현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최 여사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앉아 소윤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윤이는 할머니 품에 파고들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1년 전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고 울며 방으로 뛰어들었던 아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소윤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윤이 할머니가 많이 미안했다. 할머니가 나빴어. 소윤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눈 아파? 최 여사는 웃으면서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아니야,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우리 강아지 많이 컸네. 상이 차려졌습니다. 최 여사는 가장 안쪽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현주에게 그 자리를 권했습니다. 현주야, 내가 거기 앉아라. 현주가 사양하자 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맏며느리가 앉아야지. 이 집 주인은 너다.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1년 전의 차가움도 권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거창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물 떠먹는 소리, 소윤이가 이거 맛있다라고 외치는 소리만 거실에 퍼졌습니다. 민국이가 물었습니다. 형, 올해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 바쁘지? 민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정신없다. 그래도 일 많아서 좋지 뭐. 지은이가 현주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 나물 어떻게 만들었어요? 간이 딱 맞네.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현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나중에 레시피 적어줄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현주가 싱크대 앞에 서려는데 최 여사가 먼저 고무장갑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얼른 벗으세요. 현주가 말렸지만 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밥값은 해야지. 최 여사는 그릇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옆에 서서 헹군 그릇을 받아 물기를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현주가 혼자 서서 등이 점점 작아 보이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아파트 창으로 주황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거실 바닥에 긴 그림자가 누웠습니다. 소윤이가 민호에게 달려와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내년에도 다 같이 모여? 할머니도 오고 삼촌도 오고. 민호는 소윤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다 같이 모여야지. 우리 딸 좋지? 응, 너무 좋아. 저녁 무렵 민국이와 지은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지은이는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고생했어요. 다음에는 제가 일찍 올게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조심히 가요. 애들도 잘 챙기고. 민국이는 형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 다음 달에 아버지 제사 때 한번 보자. 그때는 내가 술 한 잔 살게. 민호는 그래,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대문이 닫혔고 차 엔진 소리가 골목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최 여사는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현관에 서서 현주를 돌아보았습니다. 현주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현주는 말없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 부축하며 계단까지 함께 내려갔습니다. 최 여사의 등이 골목 끝에서 작아질 때까지 현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뒤에서 다가와 현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주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년에는 어머니도 여기서 같이 자고 가시라고 해요. 방도 남는데.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하나 켜졌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당신 뜻대로 해. 아파트 복도에 불이 하나둘 꺼졌고 설날의 밤은 조용히 깊어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민호와 현주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연이 아니었습니다. 명절마다 부엌에서 홀로 땀 흘리는 며느리, 돈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가족.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 참기만 하던 민호가 입을 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가 뒤늦게라도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은 잃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